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이런 글을 좀 봤습니다. 제철 소멸 중. 날씨가 워낙에 좀 변덕스럽기도 하고요. 또 뚜렷한 사계절이 언제였나 싶은 요즘이잖아요. 요즘 Z세대들 사이에서는 제철 감각을 알고 싶어하는 제철 코어가 유행이라고 해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Z세대와 제일 가까울 것 같은 궤도님. 네, 어떻게 좀 실감을 좀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MZ 세대 궤도입니다. 저희 MZ들은 말이죠.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철 코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음식, 그걸 반드시 먹어야 된다. 네, 이게 미나리 삼겹살, 뭐 겨울철에 대방어 이런 것들을 줄 서 시간을 써서라도 반드시 먹는. 이게 사실 우리들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임무죠. 그렇다면 그 옆에 계신 우리 김미경 은평구청장님은 어떤 제철 음식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이에 미역을 넣어서 냉국을 먹어요. 그러면 또 식초가 약간 들어가면 새콤달콤해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아 시원하다 이렇게 네.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요즘 MZ 세대들은 그거를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오이는 꼭 제 세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제철 산지들이 많은 남쪽에서 오신 권기창 안동시장님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또 제철 음식 많이 있잖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네. 우리 안동은 봉제사 집빈계의 문화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수은자빵, 음식 디미방, 음식 절소, 온주법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모두가 제철 식재료를 사용을 한 것이에요. 안동 식혜, 안동 강고등어 정말 많은 음식이 있는데 네. 제철 음식 드시고 또 안동의 기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시장님이 안색이 밝은 이유가 있었네요. 네. 자, 우리 일상에서 사계절이 제철이 가지는 의미가 이렇게 큰데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 찾아 나서야 한다는 소식이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세대에게 또 아이들에게 사계절의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기후 위기를 제대로 짚어봐야 되겠죠. 앞에 저희 기후 아이콘 5가지 소품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제 눈에 띄는 게 펭귄 인형이죠. 네. 펭귄은 저희의 기후 아이콘인데요. 기후행동 퍼스트 펭귄입니다. 극한 바다에 갈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 앞으로 이렇게 날 때 가장 먼저 나는 새들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퍼스트 펭귄을 네. 제 기후 아이콘으로 삼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또 북극곰 인형인데 저는 이거 누가 선택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북극 다녀온 영상을 봤거든요. 네. 궤도님이시죠? 예, 네. 예. 이거 갔다 오셔야 됩니다, 북극은 네. 정말. 지금 보면 북극곰이 굉장히 또 예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만난 북극곰은 뭔가 굉장히 막 좀 포근하고 막 좀 뚱뚱하고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너무 말랐어요. 예, 왜냐면 빙하가 녹으니까 북극에서는 그 작은 뭐 유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 북극곰이 타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녹다 보니까 타고 다닐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이를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북극곰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태계를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네. 저는 북극곰을. 근데 펭귄하고 북극곰은 같이 옆에 살잖아요. 맞아요. 같이 네. 옆에 있는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같이 살긴 어려운 게 굉장한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극곰은 북극에만 있고요. 그 남극에는 곰이 없습니다. 아마 만나면은 펭귄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떨어지도록 하시죠. 근데 재밌는 약간 게- 떨어져 네. 있는 걸로. 떨어져.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새 한 마리. 이 까투리는 우리 까투리는 시장님이시죠? 네. 우리 안동에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작가인 건정선 선생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안동에 대형 산불이 났잖아요. 이 엄마 까투리가 산불이 났을 때 아기 까투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 품속에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불이 다 끝난 다음에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시고 아기는 다 살았어요. 지금 안동도 산불로 인해서 많은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엄마 까투리처럼 모성애를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자, 이번에는 되게 작은 스노우볼이 제 눈앞에 있는데 왠지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수님 거시죠? 네. 이거 흔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하면 흔들면 눈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계절 중에 개인적으로 겨울을 제일 좋아합니다. 원래 눈을 좋아하고 뭐 그래서 스키 타는 걸 사실 좋아하는데 이 지구상에 가지고 있는 그 자연 자원 중에 가장 빨리 사라질지도 모르는 게 눈이에요. 아까 빙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눈이 가장 빨리 지금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한 2100년 되면 강원도 일부 지역, 뭐 설악산 일부 지역, 아니면 한라산 뭐 꼭대기 정도 거기 빼고는 이제 눈이 없는 거죠. 아까 사실 이제 그 시장님께서 산불 얘기를 하셨는데 산불이 이렇게 심하게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래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이게 땅이 촉촉하게 이제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이 나도 크게 번지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가물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죠. 아니 저도 눈이 오면 눈 굴리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엔 추억으로 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삭막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제일 큰 이 하트 인형 바로 접니다. 네. 네. 기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텀블러를 드는 행위든 용기 내를 하는 행위든 쓰레기를 줍는 행위는 다 이 행위의 시작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이 마음을 소중하고 또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일기예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죠. 계절이 무색하게라고 예보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2024년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10명 중에 9, 그러니까 89.9%의 응답자가 우리나라가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요즘에는 기후변화보다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그 기본법에도 보면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기후가 변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변할 수가 있어요, 원래. 왜냐하면 이 지구라는 행성이太阳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많이 받으면 뜨거워지고 적게 받으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천천히 진행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말하는 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게 문제인 거죠. 한 번도 뭐 인류 역사상 100년에 1도씩 움직이고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기후 위기라는 건 뭐냐면 이런 변화가 어떤 생명체, 인간, 모든 생태계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 뭐 산불, 뭐 폭염, 홍수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캘리포니아나 호주, 해외 뉴스로만 보던 산불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져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과거의 산불과 달라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그런 영상들 보면서 저도 솔직히 좀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산불인데요. 우리 안동의 면적은 수도 서울의 2.5배입니다. 얼마만큼 불이 타느냐 하면 서울 면적만큼 불이 타버렸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은 이 주민들이 집이 타버렸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몸밖에 없는 거예요. 살 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산불 기간 동안에 3일 동안 안동시 전체가 연무로 휩싸였어요. 호흡기 내과에 환자들이 넘쳐 흘렸습니다.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맞아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네. 3일 동안 전에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산에 낙엽이 많은 거예요. 낙엽이 많이 쌓이는데 1m가 쌓여 있어요. 1m가 쌓여서 불이 들어가려면 연기가 한꺼번에 타질 않고 서서히 타기 때문에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일단 저희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제발 산속에 올라가서 담배 피우지 않는 것부터 네. 담배 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부터 이거부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기본이고요. 사실 어떤 그 발화점이 없는 상태에서도 네. 불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재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문화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산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행위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 저희 도시에서는 이제 그 장난감이라던가 이런 거에 이제 폐 배터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폐 견전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화재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이 발화점이 되고 있고 담배꽁초나 이런 거보다도 서울 같은 지역에는 아무래도 배터리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안동은 산 전체가 새까맣기 때문에 비가 오니까 걸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탄재가 같이 내려오니까 도랑이 모두 새까만 거예요. 이 물이 강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2차적인 피해가 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네. 거예요. 시장님께서 이제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 얘기해 주셨는데 보통 저는 그렇게 얘기해. 이제 산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꺼진 게 아닌 거죠. 이게 왜냐면 일단은 모든 세상이 까맣게 변했잖아요. 까맣다는 거는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다 흡수해 버려요. 원래 우리가 이제 북극이 시원한 이유는 거기 하얀색 얼음으로 덮였기 때문에 에너지를 반사해서 시원한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까만색이면 에너지를 다 흡수합니다. 그럼 굉장히 기온이 올라가요. 그럼 이제 토양이 더 갈라지거나 침식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보통 그렇게 봄에 불이 세게 났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곧 여름이에요. 그럼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침식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산사태가 나는 거죠. 그렇죠. 산사태. 왜냐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완충 장치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이제 2차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폭염 아니 산불 대응 끝났는데 이제 산사태나 홍수 방제를 위해서 맞아요. 준비하셔야 되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이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원인 자체를 모르는 산불이 더 많아요, 지금은요. 그렇죠. 저희 안동에도 번에 작은 산불이 2-3개가 났는데 초기에 진화했습니다면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인위적으로 불을 냈겠다 생각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 안동시장께서 거기 산 꼭대기에서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데 도로도 아닌데 어떻게 산불이 날까 이렇게 생각하셨듯이 요즘은 첨단 기술인 AI나 드론을 활용해서 예측이나 예방 시스템을 전환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구청장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AI나 드론 활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떠세요? 사실 AI가 가장 잘하는 게 패턴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확실하다면은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는 게 너무너무 AI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AI로 대응하는 기후 위기는 사실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성층권을 비행하는 항공기나 드론을 통해서 이산화황 같은 에어로졸을 분사해가지고 대기 중에 태양광을 산란시키거나 일부는 우주로 반사하는 그런 기술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CCTV라던가 무선으로 해서 관측소 같은 데가 장착을 해서 쏴서 그곳이 데이터를 저희가 받으면서 이게 화재인지 아니면 그냥 수증기인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는 거거든요. 관찰해서 이게 화재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 구청이나 아무래도 소방서로 빨리 알려져서 화재 진압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의 기술인 것 같고요. 그리고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때는 드론으로 해서 네. 요즘은 저희가 정책 사업을 드론 정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AI는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좀 어떠실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 온실가스를 줄여.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피해를 줄여. 근데 온실가스 줄이는 거는 당장 우리가 변화를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를 줄이는 건 적응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술을 투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과거에는 그냥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 멈춰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이걸로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그쵸. 때문에 예. 네, 돈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돈이 안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논문 쓰면 끝나. 학계 역할인 거죠. 네. 예, 예. 근데 동참할 수 있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구나. 맞아. 이거를 팔면 돈이 되는구나. 근데 이거 돈을 공급하는 사람들도 이제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자나 금융권에서도 이 기후테크 산업에 돈을 더 풀어야겠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그 돈이 마중물이 돼서 이제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산불 진화로 딱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번 산불 현장에서도 새벽 3시까지 산불 제가 직접 끄고 산에 올라가서 현장 지하고 마지막 잔불까지 제가 다 껐어요. 저는 초보자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는 이유는 뭐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본적인 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산불 진화 장비를 정말 대형화시켜야 된다. 지금 지자체가 갖고 있는 헬기는 1,500톤이에요. 바가지 가지고 불을 끄고 있어요. 적어도 8,000톤 되는데 이런
헬기가 와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력 장비가 같이 공급이 돼야만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시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전문 인력 양성뿐 아니라 숲의 경영까지 갖춰지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 시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내가 있는 곳, 지금 이 순간부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들, 각기 다르고 크기도 해서 막연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후위기를 말할 때 내가 사는 도시를 꼭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도시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도시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거죠. 에너지에서 가장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일어나는 건데 에너지 기반 화석연료 배출의 거의 70% 80% 이상이 도시에 의한 거죠. 왜 발전소에서 석탄을 많이 뗄까? 도시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거죠. 우리 서울 같은 데는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네버 슬립 시티라고. 24시간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또 이상한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우린 또 가장 큰 피해자기도 해요. 왜냐면 똑같은 비가 많이 왔어요. 주중호가. 그럼 여기 인구 밀집도가 높아요.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한 번 때렸을 때 타격감이 굉장히 센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가 인프라가 너무 많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가 커지는 거고 또 반대로 또 뭐가 있냐면 너무 낡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금방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시는 또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해요. 네,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발생을 하고 특히 오래된 도시들이 이상기후에 대한 피해 규모가 크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도시끼리의 네트워킹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새로운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도시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수님 말씀처럼 그 환경의 주범이기도 하고 열 에너지부터 많은 것들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학습해 가면서 배워가면서 실천하는 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후 위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도시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은평은 평생학습 도시로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202개의 평생학습 도시들이 있습니다. 안동시는 2003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한 23년 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태어나서 무덤까지 갈 때까지 교육받고 그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안동은 인본 정신의 본향입니다. 특히 안동에서는 리더스 스쿨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1년 동안 교육받으면서 안동의 문제가 과연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요사이 반려견이 많잖아요. 근데 반려견을 가지고 사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길거리 다니면서 막 배변을 막 봐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많이 강구해서 시민들이 지금 좀 만족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사는 도시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배움으로 연결되는 도시가 평생 학습 도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용인에서 아이들이 기후위기 생태학습 현장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험 응시자에게 고함. 지구 곳곳에는 폭설, 태풍, 가뭄, 홍수, 한파 등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지구 환경 지킴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왜 모여 있을까? 애들 어디 갈까요? 여기에는 거미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여치도 있을 거야. 창포꽃이 노랗게 피어져 있는데 보여? 중간에 있어. 하천 중간에. 보여? 그치? 창포꽃, 꽃창포라고 해. 이게 뭐라고요? 꽃창포. 그치, 꽃창포라고 해. 그래서 얘네는 이 하천에 흐르는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아카시아에는 꿀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꽃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자, 도전. 자, 단맛이 나. 단맛이 나요. 지금은 먹을거리가 많지만 예전에는 먹을거리가 없으니까 이것도 간식으로 먹었어. 단맛이 나니까. 우리 어릴 때 아카시아 꽃 먹고 살았어요. 우리 아까 외가리도 봤죠? 백로도 봤죠? 까치도 봤죠? 그것들을 선생님이 혹시 몰라서 사진으로 프린트 해놨으니까 장소를 정해서 그리면 돼요. 수박에다가 네, 재료도 또 이제 폐연 수막을 재활용하는. 걸어오면서 경안천에 저 날아가는 외가리도 봐가지고 다른 새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것 같았는데 몸이 되게 길었어. 그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렸어. 용이에요? 용인데 용? 아, 용인이라서 용이. 아, 그런가 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예, 아유, 멋있어요. 예. 시장 아저씨예요. 시장 누군지 알아요? 옛날에는 어사한테 마패를 이렇게 줬는데 여러분들께 상을 마패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주고 환경을 잘 가꾸는 일을 함께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응원하러 왔어요. 이 반은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지키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기에 어린이 기후 어사대로 유명하노라. 아. 자. 기후위기 극복은 어린이, 어른이 따로따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또 집에서 어디서든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들이 기후어사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가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방금 아이들이 기후 어사대 나가신다 이러면서 다양한 생태 체험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풀도 만져보고 하천도 가까이 보고 계절이라는 게 좀 이런 거구나 경험하는 공부가 그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평에 여기저기 마을 탐방이 있는데요.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은평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들이 마을 강사와 함께 습과 하천을 탐방하고 또 탐방 이후에는 나무를 심는다던가 또 이 숲을 가꾸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강사와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에 대한 감수성과 또 지역 공동체 의식이 함께 자라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기후위기,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 정말 우리 동네, 나에 대한 일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일단 기후변화 영향 자체가 전 지구적이에요. 예, 근데 그 양상 자체는 또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시는 각자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각자의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폭염이 일상인 대구, 이런 곳은 이제 어떻게 온도를 낮출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열섬 현상이 심각한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심 내 어떤 열지도를 설계를 해가지고 뭐 개선할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산업단지나 인구 밀도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수원이나 인천이나 세종 같은 중간 규모 도시, 이런 것들도 다 기후위기를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책을 짤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후위기 하면은 굉장히 글로벌하고 전 지구적인 문제구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뭐 인류가 함께 뭘 해야 된다. 알고 있지만 뭐 인류가 뭐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뭐 연락합니까, 인류가? 안 한단 말이에요. 평소학습 도시는 하고 네. 있어요. 같이 연결해서. 아니 인류가 연결을 하지만 어디 저기 뭐 전 지구적이니까 뭐 호주 쪽에도 연락하십니까? 진짜요. 호주에도 연락하세요? 그럼요. 호주하고도- 네덜란드 쪽도 연락하시고? 그럼요. 네, 중요한 게 정말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고민 자체는 로컬의 문제로 시작을 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 은평구도 로컬의 문제로 시작을 해서 넓혀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맞아요. 주민들이 다 실천하게 만드는 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려면 결국 내 주변부터 움직여야 돼요. 맞습니다. 청소하자. 그럼 일단 주변을 쓸어야지. 뭐 전지구적으로 우리가 언젠간 청소하겠지라고 하면 결국 누구도 청소하지 않는다. 우리의 바다 역시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제주 바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현장 살펴보시죠. 제주도는 기후변화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후변화들이 감지가 되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그런 중요한 지역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비는 오지만은 시야는 잘 괜찮습니다. 투명도가 괜찮은 편이고 조사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속 들어가시는구나. 여기는 제주도의 몇 안 되는 해양 보호구역입니다. 눈섬이라고 하는 해양 보호구역인데요. 이곳에서는 많은 아열대 산호류라든지 보호생물들이 여기서 서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주도 그 해양 그 생태를 확인하면은 과거에 비해서 생물 양이라든지 생물 종이 변하는 게 있어요. 먹이원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석회조류들이 그 지역을 점유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하얀 석회층으로 이렇게 변하는 현상이 백화 현상, 갯녹음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갯녹음이 가장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은 한 수심 5m 정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5m 지역은 우리 해녀분들이 직접 조업을 하는 어장입니다. 저는 어종이 다 바뀔 텐데. 바닷가 하얗게 되면 해초로가 안 나와요. 전복이든 소라든 문어든 이 수물태 있어야 이제 존재하는데 지금 수물태가 없으니까 한 3년 전에부터는 전혀 없어요. 작년 고장도 한 100kg, 80kg 소라를 잡았는데 지금에는 전복은 아예 없고 소라도 한 20, 30kg 정도밖에 못 잡아요. 물건이 그렇게 많이 줄여져서 3분의 1도 없어요, 물건이. 우리 해녀들은 바다가 살아나야 살 건데 지금 걱정 아니에요. 바다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먼저 해양 생태계가 어떤 곳인지를, 이 해양 생태계 왜 보존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다 바다로 들어올 건데 쓰레기 버리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어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다에 내려오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삭막하게 하얗게 드러난 이 바닥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저도 정기적으로 플로깅, 쓰레기 줍기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은 나부터도 정말 많이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플로깅을 사실 하면서 뭐 이거는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힘든 거는 이런 멘트 때문이에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사실 이 멘트를 받을 때 굉장히 좀 우울하기도 하고 좀 침울해지더라고요. 정말 공감하는데요. 저도 주민들과 매년 대청소를 하거나 또 플로깅을 하는데요. 이거 한번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행정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늘 빠른 성과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들도 있고 시민들께서도 같이 이렇게 가보자라고 하면 아직 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반응도 하시는데 뭐 그럴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당장 이렇게 실천하는 것들이 작아 보여도 실천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어떻게 보면 변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동시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안동시는 내년에 실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내 집 앞, 내 가게, 내가 청소한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는데 1년이 지나고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아마 대한민국에서 안동만큼 깨끗한 도시가 없을 정도로 정말 도시가 깨끗해졌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지 행정에서 뭘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되질 않더라. 왜냐하면 버리는 사람은 수십만 명이고 죽는 사람은 10,000명밖에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가 함께 참여하니까 결국은 해결이 되더라. 그런데 시간은 좀 걸렸어요. 한 2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걸린다. 그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궤도님 같은 경우에도 강연을 많이 다니시면서 분리수거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런 질문 종종 받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뭐 일단은 지금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럼 대부분 분리수거를 손을 드세요. 근데 실제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방법과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분리수거가 정말로 효과적이냐, 정말 많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냐, 그렇게 보면 거의 최하위에 있어요. 제일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거는 사람 한 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사람 한 명의 탄생, 거기서 엄청난 탄소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게 좋은가? 인류 감소,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거 지금 우리나라 최저잖아요. 이거는 인류 존속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탄소를 줄이는 데 활용한다는 거는 그냥 인류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고민할 수 없는 문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비행기 타지 않는 거, 자동차 타지 않는 거, 이거 사실 불가능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분리수거밖에 현실적으로 남지 않는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분리수거가 가장 효과적이진 않지만 결국 할 수 있는 건 분리수거밖에 없다. 예, 그리고 재활용 측면이 아니라 재사용 측면이라면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은평구는 우리 작년에 30만 명이 사용을 했고 또 150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350명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겨울이나 또 여름이나 한겨울이나 추울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I 분리기라고 해서 AI가 24시간 분리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실천들인 거죠, 주민들의. 네, AI 분리수거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기후위기로 인한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아도 한편으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 기술에 대해서는 정수정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기후 완화 기술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 재생에너지 쓴다든지 직접적으로 줄이는 건 아니지만 뭐 전기차를 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후 적응 기술은 이제 피해를 줄이는 기술이죠. 아까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산불이 났을 때 연무가 어떻게 확산될지를 빨리 파악해서 알려주면 피해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제일 좋은 기술 중에 하나죠. 이제 완화도 하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적응도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재생에너지? 간단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나무 나무 심기죠. 나무 심기. 어. 나무는 우리가 숲을 보존하는 거는 기후변화에 대한 완충 장치도 할 뿐만 아니라 탄소도 흡수하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죠. 나무 심기, 이게 첨단 기술들이 진보를 하고 있어도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나무 심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동네 다니면서 보는 사소한 행동, 또 거기에 정답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 뒤에만 해도 나무가 함께 있으니까요. 네. 어린 시절부터 배워야 할 것들에 이제는 나무 심기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을 정원 만들기에 참여한 수원의 아이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 우리 안녕.
자리로 가면은 이제 꽃삽으로 구멍을 파야겠죠. 콱콱. 얘를 이렇게 똑바로 집어낸 다음에 흙을 이렇게 덮어서 콩콩콩콩콩. 여러분들 그거 잘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누가 제일 잘하나 선생님이 볼 거예요. 야, 저는 귀여운 아이들이 있네요. 예. 두 손으로 얘 꽃을 삼놓고 이렇게 해서 흙을 그렇죠. 어우 잘하네. 아, 귀여워. 친구야 여기 눌러줘. 아까 나무 심었지? 지렁이 꼴이 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것처럼 자연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이런 식물 속에 같이 있는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까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구멍이 엄청 크죠? 손 놓고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렇지.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옳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곳곳을 둘러보면은 자기 혼자서 막 꽃을 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우리 손바닥 정원단이라는 단체를 꾸려서 다들 모이시게 됐습니다. 마을보다 더 중요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존에는 단순하게 좀 노후화된 띠녹지만 있었던 길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교목과 관목 그리고 다양한 초화류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다층식 저탄소 정원으로 조성을 해봤습니다. 경계석 대신 빗물바지 경계석을 활용해서 비가 오면 이제 물을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띠녹지로 흡수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경계석을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푸른 식물들을 많이 키우면 마음의 정화도 할 수 있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누구든지 꽃도 많이 키우고 이런 정원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네를 걷다가 잘 가꿔진 화단을 보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동네마다 보이지 않는 정원단이 있어서 우리 눈이 더욱더 즐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을의 활동들이 모여서 산불 예방이나 미세먼지 저감, 또 생물 다양성 회복은 물론 배움이 일상이 되는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든다고 봅니다. 숲, 이 식물이 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화성에 남겨진 한 사람의 생존을 다룬 SF 영화 마션을 보면 주인공인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 감자 재배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밭에서 막 파릇하게 감자 싹이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흙이 있고 싹이 나니까 그 자체로 좀 희망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다루는 영화를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숲이 있느냐 없느냐. 되게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 영화는 초록색이 아예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꽃도 없고. 근데 우리가 항상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영화들은 항상 그런 식물과 동물이 존재하고 숲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숲을 잃으면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숲이라는 게 이제 나무들이 있는 거고 굉장히 거대하게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모든 생명체는 몸 안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는 거, 요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탄소를 줄이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숲이 어떤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여기에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도 있고 나무가 건강하게 많이 자랄수록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갖게 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기서 계속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또 배출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숲 주변의 식물이나 미생물을 보면은 탄소 저장에도 얘네들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특히나 숲의 토양 같은 경우 유기물과 미생물의 활동으로 인해서 또 대량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숲 자체가 대기 중에 탄소를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도 CCS라는 그런 탄소를 포집하고 이용하는 기술에 투자를 한다든지 개발하고 있는데 정말 수천억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미래 기술이에요. 당장 오늘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란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은 뭐냐? 아까 말씀하신 나무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후 완화를 위해서 당장 우리가 이 내뿜고 있는 탄소를 없애주는 거는 나무밖에 없어요. 실제로 전 세계 중에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의 30%는 육상 생태계에 흡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양이 줄고 있어요, 지금. 그 흡수량이 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배출을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더 압박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이 나무, 이 생태계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면 분리수거하는 거하고 나무 심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두 가지는 결론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기술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거보다는 지금 있는 숲 가꾸기에 좀 더 투자하고 우리가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부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지만 기후위기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저는 기후위기를 촉발한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참한다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실천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역할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 개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면 변화는 생길 것이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 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부모님과 양양 바닷가를 갔거든요. 바닷가를 갔는데 거기에 해파리들이 있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물리기도 했는데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게 원래는 해파리가 그 아랫지방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에지방까지 북쪽으로 많이 올라와서 이런 문제가 좀 생겼고 기후 위기가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좀 바꾸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실감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계절을 제대로 느끼며 자랄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작은 실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꼭 같이 실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안동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은 사상 유례 없이 발생을 해서 정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다시 스마일 안동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안동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에 오시는 것이 안동을 도와주는 길이고 기후변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마음을 울리네요. 예. 안동에 많이 와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 영국의 SF 작가 아서 클라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능성의 한계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가능할 때까지 시도해보는 것뿐이다.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 역시 지금 눈앞에 있는 일종의 어떤 제한이지만 이걸 넘어서 훨씬 많은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하자, 홍보해야 따라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이 환경을 되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어떤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 문화 간 융합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습관이 그냥 일상 속에서 안착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과학자들이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좀 기억하면서 시 한 편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은 시인의 초록을 입고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초록이라고 말해보자, 풀처럼 휘어지자, 나무처럼 뻗어보자, 바다처럼 깊어지자, 지구처럼 둥그러지자, 지구처럼 묵묵하게 10개 나이테가 수놓아진 초록을 입고 한바탕 울창해지자.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도 다 함께 울창할 수 있도록 네. 감사 인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